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10월 달에는 퐁당퐁당 연휴라서 10월 1일 어제는 국군의 날 연휴, 내일은 또 개천들날 쉬는 날이네요. 저희는 어제 하늘궁 즐겁게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80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금액. 나는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모두가 잘 살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의 지원 아래 매월 일정 금액을 고정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을 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것 이상으로 삶의 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부부 합산 100만원을 한 가정에 준다고 해보자. 100만원으로는 2인 가구 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일거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면 노동에 얽매여야 한다. 따라서 그 정도는 삶의 질적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금액이다. 여전히 아빠는 아이들의 얼굴 볼 시간이 없고 아내와 마음 편히 여행을 한 번 떠나지 못한다. 혹여 완전한 실업자가 되어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돈, 설사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해도 결코 불안에 떨지 않도록 만들어줄 만큼의 돈, 그것은 1인당 150만원, 부부 합산 300만원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정도의 금액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든 생활이 보장되고 개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견디게 해줄 수 있다. 그 정도는 되어야 직장을 잃어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지 않는 사회, 부모님이 아파도 돈 걱정부터 하지 않는 사회, 자녀가 취직을 못해도 그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하고 여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사회가 될 때 국민들은 과거와는 다른 삶의 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국민에게 초점을 맞추고 국민의 삶에 질적 변화를 가져다 주려는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였으면 하는 마음이다. 누가 불신을 부추기는가? 간혹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나의 방안, 특히 고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한 돈을 주면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생활이 되는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겠죠. 부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어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법의 범위에 들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선별적 복지 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되지 못하는 경계선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들도 사실 행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방안은 이러한 행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간혹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러한 직업금 유무를 떠나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인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부자들이 부자라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려는 속성이 있다. 물론 처음 그러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일의 억압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고 싶었던 잠도 실컷 자보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하면서 일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인 게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항상 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든지, 근사한 자동차를 뽑고 싶다든지, 멋진 카페를 내어 운영해 보고 싶다든지,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욕구들이 꿈틀거리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된다. 다만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은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꿈꾸어 왔지만 하지 못했던 일에도 쉽게 도전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장 생계 때문에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국가 예산 지출을 70% 정도 절약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므로 다른 곳을 통해 풀릴 돈이 국민을 통해 풀리는 것일 뿐 시중에 늘어나는 돈은 별 차이가 없다. 또 돈이 생겼다고 생긴 즉시 다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소비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저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국가 예산을 다 쓰면서 추가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국가 경영 예산을 전략하여 국민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박의 정신, 소의 죽음. 15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갈 결심을 하고 결행에 옮겼다. 7살 때 만났던 스님의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민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3살 때 그동안 한문과 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서당 훈장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기에 서울로 올라가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리길을 걸어 중학교를 다니는 마을의 초등학생, 동기생들이 논두렁에서 새 꼴을 베고 있는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6년간 전교 1등을 하고도 중학교에 못 가고 이슬에 흠뻑 젖은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새벽 일찍부터 밭두렁과 논두렁에서 풀을 베다 그들과 마주치곤 하는 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지 서울에 올라가 공부할 것을 종용하며
내 손에 들려 있던 낫과 쥐고 있던 지게를 뺏고는 다 같이 모았다면서 신문지에 싼 돈을 내밀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도 나는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가 걱정되어 쉽게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릴 적부터 키운 소의 죽음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를 사 오셨다. 그런데 소죽을 끓여 주어도 먹지 않고 일어서지도 못했다. 나는 양 부모님 몰래 내 보리밥을 절반 정도 덜어 소죽에 넣어 송아지에게 주어 보았다. 그러자 송아지는 밥이 섞인 소죽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내 밥을 들어 송아지에게 주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잠자리도 송아지가 있는 외양간으로 옮겨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잠을 잤다. 싸늘한 내 방보다 지푸라기를 도톰하게 깔아놓은 외양간에서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자는 것이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리하여 송아지와 나는 친구처럼 서로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 소가 되어 농사철이면 쟁기를 끌어 논밭을 갈았다. 양아버지가 소한테 빨리 가라고 잡은 줄로 엉덩이를 때리면 소는 마치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 나를 헐끗 쳐다보았다. 나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팠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농번기가 지나면 소를 끌고 산으로 들로 풀을 먹이러 갔다. 친구들도 저마다 소를 끌고 나왔다. 소를 풀밭에 풀어놓고 나는 나무를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나는 소를 불렀다. 그러면 소는 한달음에 달려왔다. 친구들도 각기 소를 불렀으나 그 소들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잘 오질 않았다. 나는 내 소를 앞세우고 나무찜을 진 채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풀밭에 소를 풀어놓고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 엉덩이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는 소가 죽는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다. 알고 보니 떨어진 것은 송아지였다. 언제 임신을 했는지 송아지를 낳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아버지는 송아지만 남기고 어미 소를 팔려고 하셨다. 소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소는 버둥대며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다리에 힘을 준 채 송아지를 쳐다보며 음메 하고 울었다. 새끼를 두고 자신이 팔려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많이 맞아야 비싼 값을 받는다며 양어머니가 부지깽이를 가져와 사정없이 소 엉덩이를 때렸다. 나는 소를 끌고 가는 양아버지 뒤를 몰래 따라갔다. 소가 끌려간 곳은 도살장이었다. 두 사람이 나와 소를 맨 줄을 건네받아서는 큰 기둥에 바짝 묶었다. 나는 기회를 봐서 소를 풀어주려고 건물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딜 가지 않고 도끼를 가져오더니 한 사람은 소를 붙들고 다른 한 사람은 도끼로 우리 소의 머리 가운데를 내리쳤다. 소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충격을 받은 나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정든 시골을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외양간으로 가서 죽은 소의 새끼인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죽도록 주인을 위해 논밭을 갈며 송아지까지 낳아 주었는데 새끼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또 살장으로 끌려간 소의 운명과 인간의 배은 망덕이 원망스러웠다. 나와의 이별을 모르는 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송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비정함을 느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났다. 동물을 죽여 그 피로써 신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자를 보며 석가가 말했다.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생명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대와 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한 자는 일생 동안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신은 좋은 신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향해 사랑과 친절로서 대하면 신은 저절로 그대를 돕게 될 것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랑해졌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도 흑행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복 짓는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행령, 흑행령, 흑행령.